설명할 수 없는 선박 실종 사건 10가지. 아르빈, 폴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상에는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진 선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몇 가지 가능한 이유로는 침몰, 선박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대부분은 과학자들에게 큰 미스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뒤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역사상 일어난 10가지 미스터리한 선박 실종 사건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USS 사이클롭스. USS 사이클롭스는 미 해군의 보호 순양함으로 1918년 3월에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배는 석탄 운반선, 즉 전함으로서 해군의 다른 선박에 석탄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이클롭스는 1910년 5월 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윌리엄 크램프 앤 선즈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5월 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이클롭스는 해군 해외 운송 서비스의 일부가 되어 중요한 물자를 다양한 지역으로 운송했습니다. 한편 1918년 2월에 사이클롭스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이클롭스에는 1800톤의 망간 광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탄환 제조에 중요한 광물입니다. 게다가 배에는 39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장교들, 승무원, 일부 승객이 포함됩니다. 사이클롭스호는 보급품을 추가하기 위해 바베이도스에 들렀고 1918년 3월 4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사이클롭스호는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고 어떤 통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클롭스호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 유보트의 공격이 사이클롭스호의 갑작스러운 실종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SS 사이클롭스호의 실종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나 탑승자들의 시신 등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이론은 배가 너무 무거운 망간 광석을 실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사이클롭스호의 선장인 조지 W. 월리 소령은 무능력과 규율 부족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S 사이클롭스의 실종은 많은 추측과 전설을 낳았습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관한 이야기들처럼요. 이곳을 지나간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대서양의 한 지역입니다. 비록 많은 실종된 배와 비행기가 버뮤다 트라이앵글과 연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이클롭스호의 실종이 폭풍과 기계적 결함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리 셀레스트. 메리 셀레스트는 브리건틴 선박으로 바다에서 선박이 갑자기 사라진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배는 1872년 12월 4일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데이그라티아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거의 완전한 상태였고 6개월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승객과 선원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메리 셀레스트호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아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배는 벤자민 브릭스 선장이 그의 아내, 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발견되었을 때 부서진 구명보트, 사라진 크로노미터, 6분해, 그리고 항해에 사용되는 약간의 손상된 장비와 같은 몇 가지 이상한 흔적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리 셀레스토의 선원 실종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선원들이 배에 실린 알코올통이 폭발할까 두려워서 배를 떠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배의 실종이 바다 괴물 때문일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강한 파도와 용오르마 같은 자연적인 설명이 이 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선박의 펌프 장치에 오작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조사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메리 셀레스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에 대해 SS 와라타는 1908년 블루앵커라인에서 제작한 증기선으로 이 회선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사이를 오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해운회사였습니다. 이 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유꽃인 와라타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간의 깊은 유대를 상징합니다. 이 배는 6,000톤을 실을 수 있었고 길이는 152m였습니다. 이 배에는 증기로 작동하는 2대의 엔진이 있었고 7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SS 워라타는 1908년 11월 런던에서 시드니로 첫 항해를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1909년 7월 27일 두 번째 항해 중에 워라타는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케이프타운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 배는 클랜 맥인타이어 호가 1909년 7월 27일 더반에서 출항한 후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워라타는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으며 211명의 승객과 승무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SS 워라타의 실종은 해양 역사상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종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워라타가 강력한 폭풍이나 해저 화산 폭발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어 선박이 빠르게 침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인도양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남아프리카 해안은 위험한 파도와 기상 때문에 난파선 해안의 일부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대 기술을 사용해 조사와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S 워라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999년에는 해양 탐험가 엠린 브라운이 주도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라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S 마린 설포키는 1963년 2월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증기선입니다. 이 배는 텍사스주 보몬트에서 버지니아주 노폭으로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배는 1944년에 처음으로 T2 탱커로 제작되었으며 당시 이름은 SSSO 뉴 헤이븐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에 이 배는 황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고 그에 따라 이름도 SSSO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설포퀴는 길이가 524피트였습니다. 이 배는 15,262 그로스톤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증기로 가열되는 탱크를 사용하여 황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면서 용융황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배에 탑승한 전체 승무원 수는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마린 설포키는 텍사스주 보몬트에서 버지니아주 노퍽으로 출항했습니다. 이 배의 마지막 위치 보고는 1963년 2월 4일에 접수되었으며 플로리다 해협 근처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박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1963년 2월 6일 미국 해안경비대가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지만 선박이나 승무원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파편, 구명조끼, 그리고 마린 설퍼퀸이라고 적힌 구명부함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린 설퍼퀸의 실종은 많은 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한 이론에 따르면 선박에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선박은 안전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탱크와 다른 부분에 균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바다의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침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선박에 실려있던 황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빠른 침몰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MV 조이타. MV 조이타는 69피트 길이의 구급 요트로 1955년에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요트는 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영화 촬영용 요트로 사용되다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임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태평양의 섬들에서 상업용 보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10월 3일 MV 조이타는 사모아의 아피아 항구에서 2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토켈라우로 출항했습니다. 이 배의 항해는 원래 41시간만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자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1955년 11월 10일 수색 및 구조 임무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이타는 사모아 근처 항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나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이타에 관한 가장 눈에 띄는 세부사항 중 하나는 방향타에 큰 손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의 한쪽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반대쪽은 거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무전기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의 여러 부분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는 시신이나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명보트와 몇몇 구명뗏목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은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이론에 따르면 내부 기계 고장이 발생해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추측에 따르면 조이타호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바다가 너무 넓어서 그들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SS 엘파로. 엘파로는 1975년에 건조된 컨테이너선으로 규모는 31,515 그로스톤입니다. 이 배는 포티마리타임에서 운영하며 플로리다주 잭슨빌과 푸에르토리코 사이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29일 SS 엘파로는 태풍 호아킨이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잭슨빌을 출발해 푸에르토리코로 향했습니다. 태풍 호아킨은 10배성 부풍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워 4등급 태풍으로 발달했으며 바하마로 접근하는 동안 SS 엘파로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고와 예상된 태풍의 진로에도 불구하고 선장 마이클 데이비스는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5년 10월 1일 배는 거센 폭풍과 거대한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5노트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의 마지막 시간 동안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추진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거친 바다 상황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캡틴 데이비스는 위성 전화를 사용하여 당국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선박이 한쪽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 아침 당국은 SS 엘파로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박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경비대는 즉시 대규모 수색 및 구조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박과 33명의 승무원을 찾지 못했고 엘파로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28명의 미국인과 5명의 필리핀인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을 태운 채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11월 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리선드 바하마의 크루키드 아일랜드 근처 해저 15,000피트 깊이에서 SS 엘파로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4월에 발견된 선박의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가 엘파로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는 MV 더비셔입니다. MV 더비셔는 1976년 중국 상하이의 후동 중화 조선소에서 건조된 대형 벌크 캐리어입니다. 이 선박은 영국의 유명한 해운 회사인 BB라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전체 길이는 294m에 달하며 폭은 44m입니다. 이 외에도 이 선박은 18만 톤이 넘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 역시 1970년에 건조된 슈퍼탱커의 한 예로 전 세계의 철광석을 광산에서 제철소로 대량 운송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1980년 9월 9일에 필리핀 해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MV 더비셔는 여전히 캐나다 퀘벡의 셉틸에서 일본 가와사키로 철광석 화물을 싣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어떤 조난 신호도 보내지 못하자 당국은 선박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및 구조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선박이나 승무원들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선 중이던 42명의 승무원과 함께 탑승한 2명의 승무원 배우자 모두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MV 더비셔의 실종 이후 많은 추측과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선박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요. 일부는 선박이 적절한 정비를 받지 못했거나 즉시 발견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실종된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당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와 해양 엔지니어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고 여겨지는 그 바다에서 말이죠. 그리고 1997년에 그들은 MV 더비셔의 잔해를 4,200m 깊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는 거센 파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고 합니다. 8. MV 얀쟁. MV 얀쟁은 2006년 3월 24일 호주 퀸즐랜드 해안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된 화물선입니다. 그 배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았고 승무원도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얀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80m 길이의 벌크선이었지만 등록되어 있다는 정보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배는 호주 세관 항공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정기 감시 비행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 호주 해사안전청에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즉시 선박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선박이 일반적으로 운항 중인 선박에서 볼 수 있는 서류, 식별 정보 또는 어떤 식별 표시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엔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박 내부에서는 음식과 물이 발견되어 승무원들이 갑자기 이 배를 떠났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디오와 항해 도구와 같은 일부 장비들도 사라졌습니다. 이 외에도 선박에서는 범죄나 어떤 종류의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에 따르면 이 배가 밀수나 불법어업과 같은 불법 활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호주 세관과 호주 연방경찰도 이 배가 발견된 장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떤 선박 등록부와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몇 이론에 따르면 이 배는 불법 화물을 바다 한가운데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옮기는 환적 작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국은 배를 그냥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배가 침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9번째,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는 미국 5대5 화물선으로 1975년 11월 10일 슈피리어 호수에서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729피트에 달하며 26,000톤이 넘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유명한 사업가이자 이사회 의장인 에드먼드 피츠제럴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이 배를 건조하도록 의뢰한 회사인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피츠제럴드는 1958년 6월 7일에 진수되었습니다. 그 후 이 배는 미네소타주 덜루스의 광산에서 철광석을 디트로이트, 톨레도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그레이트 레이크스 주변의 다른 도시들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날
에드먼드 피츠제럴드는 26,116톤의 철광석 펠리드 싣고 수페리어에서 디트로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은 어니스트 앤 맥스월리였으며 그 역시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피리어 호수에서 시속 50노트에 달하는 강풍과 35피트에 이르는 높은 파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11월 10일 밤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고 선박이 통신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밤 7시에서 10시 사이 에드먼드 피츠제럴드는 주변의 다른 선박들과 연락이 끊겼고 몇 시간 후에는 실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난 신호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29명의 승무원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선박의 침몰 원인이 구조적 결함, 과적재, 그리고 수중 모래톱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해안경비대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에드먼드 피츠제럴드의 잔해는 슈피리어 호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수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번 MV 스벤보르 마이르스크. MV 스벤보르 마이르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 중 하나인 마이르스크 라인 소유의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선박은 1998년에 건조되었으며 마이르스크의 S클래스 선단의 일부로 약 8,160TU를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V 스벤보르 마이르스크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자제품과 의류부터 원자재,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물을 운송합니다. 한편 2014년 2월 에비스케이만에 있을 때 이 선박은 강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이때 바람의 세기는 60노트에 달했고 파도의 높이는 10m에 이르렀습니다. 심한 해상 조건 때문에 선박이 균형을 잃었고 그 결과 500톤이 넘는 화물이 손실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바다에 떠 있는 컨테이너들입니다. 게다가 컨테이너들의 무게가 침몰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컨테이너의 손실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화물에 의존하던 메어스크 고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실된 컨테이너에는 다양한 제품이 들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머스크라인은 선박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즉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V 스벤버그 메어스크의 침몰로 인해 이번 사건은 해운 회사들에게 선원과 화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